안녕하십니까. 내 모든 상식 이내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미국의 총기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개인의 총기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죠. 미국의 이러한 총기 소유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이해하려면 미국의 독립 과정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총기 소유권에 대한 것은 미국의 독립 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은요, 미국의 독립 전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페이트리엇이라는 영화인데요. 지금처럼 일반 개인들이 영국에 저항해서 총으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대륙이 발견된 다음에 영국 사람,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 네덜란드 사람, 스페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해오죠. 그런 과정에서 원주민을 모조리 죽이고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직까지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과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도대체 무슨 무기로 영국과 전쟁을 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저항을 했던 군대를 밀리샤라고 해서 번역을 하면 민병대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러한 군대들은 전부 자기 집에 있던 무기들을 들고 나와서 그래서 이 군대에 편입되고 그래서 전쟁을 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된 게 미국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이 총기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1776년에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 독립선언서의 초안자가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로커의 저작물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커는 영국 사람이고 1704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이 토마스 제퍼슨은 이 로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러한 어떤 숭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초안을 작성할 때 로커의 저작물을 상당히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로커의 저작물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커의 사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저항권이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저항권이라는 것은 부당한 어떤 법률을 제정하는 그러한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또 그걸 집행하는 그러한 권력이 국민들에 대해서 탄압을 할 때는 그 구성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권력자들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인데, 이러한 사상이 독립선언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권이 독립선언서에 잘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독립선언서에는 이 무기에 대한 개인이 무기를 소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무기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 독립선언서 채택 이후에 연방규약이나 혹은 연방헌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거의 이제 헌법과 유사하다, 거의 헌법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도기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미국 헌법 그러면 이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연방규약하고 연방헌장 이게 번역이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다를 뿐이고 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Article of Confeder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번역하면 어떨 때는 연방규약이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연방연합헌장이라고 번역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정치체제를 이해하시려면 이 주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은 독립선언서를 채택할 때도 13개 주의 대표가 모여서 이 독립선언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은 주의 어떤 자주권이 상당히 강해서 그래서 미국이라는 어떤 연합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주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주의 대표를 보내서 이 독립선언서를 채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주의 대표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상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은 주의 대표, 각 주에 2명씩 이렇게 주에서 보낸 사람들이 미국의 상원을 차지해서 있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의 이 주 자주권에 대한 개념은 대통령 선거 방식에도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선거 제도를 보면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주에서 A라는 사람이 53%의 지지를 얻고 B라는 사람이 47%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면은 그 주에서 이 A라는 대표는 그 주에서 53% 지지를 얻었으니까 53%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그 주의 모든 그 표를 그 53%가 다 갖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선거인단의 어떤 형태가 지금처럼 이렇게 된 이유도 바로 주하고 관계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A라는 주에서 53%로 누군가를 이렇게 다수를 이렇게 만들어 줬다라는 얘기는 그 주에서는 바로 53%를 얻은 그 후보자를 선택했다. 이런 개념이 되고 그래서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의 표는 그 53%를 얻은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 선거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주의 자주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어디서 담당하는가 하면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미국은 이 대통령 탄핵을 이 대법원에서 하질 않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하질 않고요.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권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일종의 이 주의 자주권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주의 자주성이 남아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러한 게 더 강했겠죠. 그래서 주의 대표가 모여서 만든 1778년의 연방규약은 각 주가 이 통상 무역이죠. 무역에 대한 권한을 각 주가 갖고 또 각 주가 독자적으로 화폐도 발행할 수 있고 세금도 징수할 수가 있는 이런 주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이런 형태의 연방규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연방규약 때문에 이 주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분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헌법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1783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재헌회의가 열립니다. 대표자는 해밀턴, 조지 워싱턴, 제임스 메디슨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는 거고 그 이외에도 참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조지 워싱턴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는 제임스 메디슨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재헌회의가 1783년에 열리게 되고 그 결과 1788년에 7월 2일 날 헌법이 선포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헌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1788년에 이 선포된 이 헌법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권력관계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7조쯤 이렇게 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이나 그 다음에 연방의회의 권한, 그 다음에 사법부의 권한, 각 주의 권한이나 헌법 제정 절차 이런 권력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은 1788년 헌법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본권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각을 하고 이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이 기본권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조항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후가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3년 후에 1791년에 이제 제임스 메디슨에 의해서 이 기본권 조항이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이 이제 권리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떼서 권리 장전이라고 하고 요것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 미국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헌법 조항을 하나하나씩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원래 있던 헌법 조항을 바꾸는 게 아니고 얘들은 이제 국가가 처음 만들어져서 점점점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헌법 조항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그 조항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장전을 선포한 다음에 이 권리장전도 헌법에 추가하게 돼요. 이것을 수정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헌법에서 10개 조가 추가됐고 이 이후에도 이 수정헌법들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내용은 일단 다음에 보고 어쨌든 1791년에 이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헌법에 없던 권리들을 이렇게 규정을 해서 각 주들의 승인을 받아서 헌법 조항에 이렇게 넣어서 10개 조를 추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총기 소유권은 바로 이 수정헌법 2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더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미국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 그 다음에 총강이라 해서요. 1조부터 9조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10조부터 쭉 가서 거의 40조까지 권리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국회, 정부, 기타 헌법기관이라 해서 뭐 선관위, 그 다음에 사법, 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감사원, 지방자치단체까지 규정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은 전문 플러스 7개 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7개 조는 어떤 건가 하면 입법부, 대통령, 사법부, 주와 관련된 권한, 헌법 개정과 관련된 권한 이런 것들이 최초의 미국 헌법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 수정 조항이 추가되는데요. 요게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수정 헌법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헌법을 볼 때 그냥 미국 헌법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앞부분이고요. 미국 수정 헌법 그러면 추가된 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추가되는데 최초의 수정 헌법에서 추가로 된 게 메디슨의 권리장전, 즉 기본권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총기 관련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 바로 무기와 관련된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A well-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free state에서 state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state는 앞에 s가 소문자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국회 제공 자료를 이렇게 국회 제공 자료에 미 헌법 전문이 실려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렇게 번역된 번역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나온 그 미 헌법 전문을 보면 이 프리 스테이트에서 S가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적은 거는 미국 코넬대 로스쿨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헌법에서 나온 건데요. 코넬대 로스쿨 홈페이지에서는 이게 S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법률에서요, 대문자, 소문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대문자는요, 연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프림 코트라고 할 때 대법원이잖아요. 거기서 S를 쓰면 연방 대법원이 되고요. 대문자 S 쓰면 연방 대법원이 되고, 수프림 코트에서 S자를 소문자로 쓰면 주 대법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헌법 2조에서 이 스테이트는 연방을 뜻하는 게 아니고 주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 제공 자료와 달리 저는 그러한 점에서 소문자 S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건가 하면, 번역은 그대로 국회에서 나온 번역을 보겠습니다. 기강이 확립된 민병들로서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한 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그 총기 소유권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총기 소유권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은 주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의 안보에 필요한 무기를 민병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상황에서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에서 이제 그러면 주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게 헌법의 조항인데 왜 이 주체를 개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무기 소유권이 없어서 개인의 무기 소유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주장은 바로 미국 헌법의 이 2조에 A state가 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arm 있습니다. 근데 이 arm은요, 이 arm의 뜻은 피스톨이나 라이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휴대하는 그러한 권총이나 소총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arm은 원래 의미가 웨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이 어떤 자기 호신을 위해서 갖고 다니는 그러한 어떤 권총이나 소총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arm은 웨펀이라 해서 무기 전체를 뜻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미국 헌법에서 무기를 이렇게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이 문구상으로는 바로 주의 권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만약에 각 도가 이렇게 있다면 각 도에서 자치적으로 이 군대를, 이게 미국식 표현하면 밀리샤입니다. 민병대인데 각 주에서 각 도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밀리샤, 그러니까 민병대를 가질 수 있고, 그 민병대는 바로 무기를 소유하고 또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문구상으로는 개인의 어떤 무기, 권총이나 장총을 소지할 그런 권리가 아니고, 주가 자신 주의 안보를 위해서 민병대를 조직할 수 있고, 그 민병대에 필요한 무기를 주가 이렇게 소지하고 그 다음에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이 바로 Amendment 2, 그러니까 수정헌법의 2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개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헌법이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헌법 조항, 수정 헌법 조항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 아까 전에 앞에 이렇게 보면
앞에 연방규약이 있었죠. 그 연방규약에는 주의 자주권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새로 헌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수정헌법 조항, 이것을 만들고 보니까 이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만들고 보니까 이것은 너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주가 이것을 승인해 줄지 이 사람이 좀 염려가 됐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러면 주가 최소한 이 어떤 독재 권력, 연방 독재 권력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스스로 무기를 이렇게 소유하고 보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면 그 주들이 아마 이 수정헌법 조항을 승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걸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제임스 메디슨이 수정헌법 2조에 바로 이 무기 소지의 권리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대 미국 사회에서 그러면 개인이 이 무기를 소유할 혹은 소지하고 보유할 이런 권리는 사실은 헌법에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 헌법 2조에, 수정헌법 2조에 있는 이 무기 소유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고 즉 집단적, 컬렉티브 라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적 권리일 뿐이지 개인의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총기 소지에 대한 권리는 개인에게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총기 소지의 권리가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수정헌법 2조가 개인의 총기 소유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헌법이 주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개인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이 헌법이 제정될 때, 수정헌법이 제정될 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그때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조항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접근해서 이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개인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영상을 봤듯이 처음에 독립운동을 혹은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의 무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무기의 집합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개인이 이렇게 갖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총기 소주,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총기 소유권에 대해서 훑어봤는데요. 미국은 이 개인이 총기 소지할 권리가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이 수정헌법 2조에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개인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이 스테이트 안에 그 스테이트의 주민들, 즉 개인들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개인의 총기 소유권을 아직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미국의 총기 소유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 어떻게 해석되고 또 그 해석이 어떻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상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